자, 그 아까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3페이지를 펴보세요. 33페이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3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러분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까 좀 하다가 좀 끊어져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5번 날 차례죠. 33페이지 5번. 관객이 의도적으로 연극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기 문제 답이 다 나오죠. 참여하지 않는다고 났잖아요.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겠어요? 불참여겠죠? 그래서 이거를 불참여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참여 관습. 이걸 이제 기호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뭐 누가 영국에서 총을 쏘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화재가 막 났어요, 영국에서. 가짜로 화재가 났죠? 뭐 이걸 119에다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불참여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번은 4번 극장, 여기 지금 1번에 극장 있잖아요. 1번에 1번. 이 극장은 무대와 같은 말이에요. 무대라고 썼는데 무대. 그래서 무대, 배우, 관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2번은 사실적을 허구적으로 고치라고 그랬고요. 사실적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개념화 그 의미는 레제 드라마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죠. 읽기 위한 그냥 연극을 우리가 레제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2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번에 25페이지. 25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그 뭡니까? 세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레제 드라마 나왔죠. 어, 독서용 희곡 혹은 레제 드라마 나오죠. 독서용 희곡. 클로젯 드라마라는 원래 이제 클로젯이라는 게 우리말로 뭐냐면 이제 옷장 같은 거죠. 창고 이런 걸 클로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화장실 뭐라 그래요? WC 워를 클로짓이라고 하죠. 화장실 WC라고 하는 이유가 물창고라는 뜻이에요. 물창고 물이 나온 창고 그 물창고라고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헝남이라고 하는데 헝남 그 태국 이런 데 가보면 이 남이라는 게 물이고요. 물. 헝이 이게 방이에요. 물이 있는 방, 헝남,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하여튼 이 물창고, 그래서 이 창고에서 읽을 수 있는 드라마다. 레제 드라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부흐 드라마. 여기 이제 그 부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독일어로. 이 부흐가 뭐냐면요. 이게 북의 북을 독일어로 부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재에서 읽히기에 쓰였다고 하는 이 양식.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독서형 희곡 뭐를 클로짓 드라마에서 1번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레제 드라마 2번 그다음에 부흐 드라마 3번 그다음에 서재에서 읽히기에 쓰였다는 양식 4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연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를 쳐놓으세요. 자, 4번은 별 3개입니다.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고대 그리스 연극은 종합적인 예술적인 합창 성가로 발생했다. 이거 9페이지라고 쓸까요? 9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9페이지 펴보세요. 자, 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보면 합창 성가로부터 발생했다. 거기에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고대 그리스 연극은 종합예술적인 합창 성가로부터 발생했다. 나왔네요. 자, 합창 성가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극작가, 그 사람이 신으로 분장한 인물, 배우를 창조해서 합창대에 붙였다. 누구죠? 어, 그 합창대에 붙여가지고 그 그리스 연극을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 연극을. 이 사람은 테스피스죠? 이 소포클레스를 테스피스로 고쳐주세요. 9페이지에 지금 두 번째 달 둘째 줄 있어요. 소포클레스 테스피스가 제2의 인물을 창조했다? 아이스킬로스예요. 아이스킬로스로 고쳐주세요. 테스피스가 아니라. 그 다음 배우를 3명으로 확대시켰다? 배우를 3명으로 확대시켜서 연극적인 성격을 강화했다. 이게 누굽니까? 소포클레스죠. 연극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 사람은 소포클레스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외우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보시고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제가 좀 이제 빼먹은 내용들을 좀 더 일장에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그냥 일장만 해야 할 것 같네요. 일장은. 그래서 일장에서 좀 아까 설명에 좀 빠진 부분을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2쪽에 아까 좀 하긴 했는데 두 번째 단락의 관객 역할은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걸 불참여 간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밌는 말로 그래요. 거기다 써주세요. 관객은 이런 아주 멋진 용어가 표현이 있는데 불참여를 통해 참여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극이 막 일어났는데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119에다 신고하고 이러면 연극 진행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참여를 통해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연극적 관습이 23페이지 첫째 줄에 있죠. 실제가 아닌 허구적 세계로 표현되는 연극적 관습. 그러니까 허구적 세계예요. 그 다음에 완국어법은 애둘러 말하기. 그래서 거기 나오죠. 거기 이제 다섯째 줄인가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애둘러 말하는 완곡어법을 통해서 어, 의미를 파악할 못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이런 거 뭐라 그래? 해우소,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 근데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예둘러 말하기입니다. 뭐, 그런 거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곡어법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한 거. 우리가 이제 뭐 때밀이 이거보다 피부 세척사 이건 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돌려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완곡어법. 음. 그다음에 이제 2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햄릿의 전반부에서 주인공 햄릿이 걸친 검은 의상이 상중에 있음을 가리켰다. 이렇게 나왔죠? 24페이지 겁니다. 햄릿. 그러니까 햄릿의 아버지를 햄릿의 이제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 그 귀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숙부가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햄릿에게 이제 햄릿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이처럼 연극에는 배우, 관객, 극장이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연극의 3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좀 더 볼게요. 뒤쪽에 이제 보면 27페이지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에 앞서 내린 정의에서 언급한 특정한 연극적 관습에 따라 창작된다는 말은 시공만의 고유한 약속들로 창작된다는 것을 통해서 배우와 관객끼리 뭐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라는 게. 그래서 햄릿의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 역을 맡은 배우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척 할 뿐이다. 맞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쪽 보세요. 소설, 거기 이제 표시가 하나 나온 거 있죠? 소설, 서사문학, 화자의 화법, 형상인물의 화법, 무대 실현, 그다음에 드라마에 나왔죠. 소설과 드라마의 화법과 무대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여기 보면 이제 화자, 말하는 사람, 내러티브라고 하죠. 화법, 그다음에 형상인물의 화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지시어에 크게 의존한다는 측면을 직시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희곡은 나너 지금 여기 이것 등의 지시어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밑줄 쳐보세요. 30페이지의 셋째 줄 희곡은 나너 지금 여기 이것 등의 지시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의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밑줄 세요. 희곡의 지시어에서는 늘 말하는 나가 중요하며 화자로서의 내가 현재 위치하는 여기 지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글자 학점에서. 내가 중요하고 여기 지금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희곡 작품에서 지시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기 햄릿을 예로 들어보자. 관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햄릿에 사용된 영단어 29,000단어, 5,000단어 이상, 즉 사용된 단어 6분의 1 이상이 지시어라는 통계가 있다는 거. 그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페이지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의 이제 내용을 끝냈고요. 그래서 1장은 그렇게 하고 2장은 일단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우선은 68쪽을 펴보세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 희곡의 인물 나오죠. 인물이 나오는데 희곡에 당연히 인물이 있겠죠. 인물이 이제 특정한 캐릭터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허구적인 인물을 형성하는 것을 성격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성격화 방법 유형 네모처럼 타입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유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유형, 타입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이라는 게 타입이다, 타입이라는 거, 어떤 타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놀부와 같은 욕심쟁이 밑에서 넷째 줄, 스크루지와 같은 인색한 노인,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죠. 거드름 피우는 양반, 잘난 척한 학자, 허풍쟁이 군인, 콩쥐처럼 착한 소녀, 파치처럼 악한 소녀, 전체 소생을 괴롭히는 계모,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가정을 등한시하고 주색잡기에 빠진 건달,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런 유형적 인물을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코메디아 델 라르테라고 하는 69쪽에 넷째 줄 나오죠? 코메디아 델 라르테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오면 이러한 유형에는 의도적으로 축약시키기 위해 일그러뜨리기 희화화. 희화화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거. 자, 웃기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희화화라고 합니다. 희화화. 그래서 유형은 일반적으로 희극적 인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드로 프라이는 희극을 이루는 대표적 인물 유형으로 알라존과 에이런, 보몰로 조스와 아그로이코스. 자, 여기 시험 때 잘 나와요. 밑줄 쫙 쳐보세요. 알라존, 에이런, 보몰로 조스, 아그로이코스가 뭐냐? 그래서 희극적 갈등은 자기 기만적인 인물 알라존과 자기를 비하하는 에이런 사이에 발생을 해요. 알라존은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본거적 인물. 송영의 호신술의 주인공 김상용. 대자본과 김상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색한 노인네. 시대적 흐름의 무지한 인물. 그래서 이러한 그런 부정적 인물 유형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낡은 구습을 개선하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를 가로막는 해방꾼, 블락킹 캐릭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블락이라는 것이 막다는 뜻이죠. 비에로스키. 배구할 때 블락킹 한다고 하잖아요. 막, 해방꾼. 그래서 알라존과 이런의 갈등 양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알라존 같은 유형으로 잘 속아 넘어가는 양반과 근엄한 척하지만 여색에 빠지고 나는 많은 주지스님, 허세를 부리는 평양 감사, A론 같은 유형으로는 그 재치있게 양반을 골려먹는 하인 말뚝이, 새뚝이, 주지스님의 위선을 까발리는 상자승, 알몸 상태로 평양 감시사의 상여를 매는 행동을 통해 탐관오리를 골탕 먹이는 홍동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로초스와 촌뜨기 아그리코스, 어릿광대를 보몰로조스라고 그래요. 보몰로조스. 우리가 이제 피에로란 말 쓰죠. 피에로 프랑스어로. 이게 이제 어릿광대라는 뜻이에요.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조연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인물들은 주연급이라고 할 수가 는 없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인물들이 쭉 등장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71쪽 보세요. 71쪽. 71쪽. 71쪽을 보시면 어, 세 번째 단락 포스터, EM 포스터인데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평면적 인물은 단순한 생각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성을 나타내는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인물, 그래서 유형이라고 답했고요. 추리 소설이나 소극의 인물들이 이차원적 인물, 유형적 인물이 그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많이 창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인물, 평면적 인물은 너무나 뻔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입체적 인물이 다양한 캐릭터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뒤로 가면은 주동인물이 뭐고 반동인물이 뭔지가 이제 또 뒤에 보시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인물, 주동인물 나왔죠? 주동인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반동인물도 뒤에 78페이지가 나와요. 7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동인물은 말 그대로 주인공 인물이죠. 주인공 인물. 72쪽 보세요. 72쪽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프로타고니스트 아까 설명드린 거 나왔죠? 프로타고니스트. 프로토 최초의 그다음에 아곤 투쟁 이스트 사람이죠.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인물은 그 밑에 주동인물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이 주동인물 동그라미 치고 밑줄 세. 그게 전체 구조상 중심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주동인물을 뜻하는 그 다음 단락 다른 용어로 중심인물, 초점이 맞춰진 인물 사용되기도 한다. 센트럴 캐릭터, 포컬 캐릭터, 피규어. 포컬 피규어라는 것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활동적인 인물이라는 거. 비활동적인 인물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 7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스태튜 토월의 소속 극작가 홍사행의 재석, 뭐 그다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죠. 이처럼 힘없는 무상계층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자본주의에 맞서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희곡적 인물을 환경극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오죠. 밑줄 쳐주세요.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 여섯 줄부터 힘없는부터 부른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 73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희생자형 인물이 있죠. 희생자형 인물. 그래서 이제 김우진의 이영녀가 있어요. 이 김우진은 그 목포에 가면 그 목포문학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목포문학관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김우진이 등장을 해요. 김우진.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영녀. 그래서 소월의 토월의 소속 극작가 홍사영의 재석, 뭐 여러 가지 토막. 토막이란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움막이라는 뜻입니다. 토막, 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밑줄 좀 쳐보세요. 힘없는 무상계층이 그들을 압박하는 자본주의에 맞서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것. 이걸 환경극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14쪽. 얘 이제 그 주동인물 그 두 번째 단락 밑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 주동인물은 한 명의 경우가 많지만 두 명 이상의 경우도 많다, 있다, 밑줄.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것부터 밑줄 친 다음에 설명할게요. 76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주동인물의 형상은 장르나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밑줄. 글쎄요. 그다음 77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멜로드라마의 주동인물은 처음에는 고통받지만 나중에는 구원받는 선한 인물로 그려졌다. 밑줄. 그런 것들도 밑줄 좀 쳐놓죠. 그게 시험 문제 다음 중 주동인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작품에서 주인공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76쪽을 보세요. 76쪽을 보세요. 여기만 좀 설명하고 좀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76쪽에 그 마지막 단락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인물의 형상은 장르나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에서 주동인물은 일반인보다 고상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인물을 보면 좀 그려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신이 주인공, 신, 영웅. 그 다음에 군주.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시민. 그런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푸스가 당연히 이제 주동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고. 근데 선정이라는 것은요, 이 국문학 공부하다 많이 나오는데,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선정이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나오고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윌리 로만 77쪽에 그 세일즈맨의 죽음의 다섯째 줄인가 주인공이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만이라고 썼어요. 로만 원래. 로만인데 로는 로, 낮은이고 맨은 맨이에요.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맨이라고 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처음에는 고통을 받지만 구원받는다. 히어로와 여주인공 헤로인이 헤로인.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히어로, 여자 주인공은 히어로 우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네, 헤로인이라고 하는 거. 게 이제 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넘겨보세요. 임성규의 대중국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해서 여주인공 홍도는 오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술집 여급이 되었죠. 오빠의 친구 광호의 신부가 돼요. 그러나 그녀를 모함하는 주변 인물 때문에 모진 시련과 고통, 여성 관객의 동정심을 유발하죠.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홍도야 우지 말아죠. 홍도야 우지 마라를 모르는 분이 없죠.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임성규 작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철수와 홍도 남매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죠. 여동생 홍도는 오빠 철수를 공부시키기 위해 학비를 마련하려고 희생이 되기로 해요. 그러던 중 홍도는 우연히 오빠의 동창생 강호와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부잣집 명문가의 아들이었던 광우는 박대의 감집 딸과 이미 약혼한 사이였음에도 약혼녀는 거들떠 보지 않은 채 홍도만을 사랑하죠. 광우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거를 시작했고 집안에서는 소동이 벌어지죠. 광우의 부모가 두 사람 사랑 앞에 굴복, 홍도를 며느리로 맞아야 들이죠. 그러나 유학을 떠나자 시어머니는 홍도가 기생이었다며 박대하고 음모를 꾸며서 내쫓죠. 홍도는 광우가 다시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광우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자 홍도는 순일사가 된 오빠와 함께 남편 광호를 만나기 위해 시댁으로 가죠. 그러나 음모를 꾸몄던 시댁 식구는 여전히 홍도를 부정한 여자라고 박대하고 강호는 전 약혼녀와 결혼하려고까지 한다. 홍도는 남편의 배신에 놀라고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 나머지 순간 제정신을 잃고 전 약혼녀를 과도로 찔러 살인하게 된다. 이때서야 홍도의 결백이 밝혀지면서 광호도 오해를 풀지만 이때 때를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순사인 오빠가 살인 현장을 오고 사랑하는 여동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도야 우지마라라는 노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제 1장 희곡의 본질이라고 해서 이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드라마틱 플레이, 시어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희곡의 그쪽에 인물들이 있었죠. 테스피스라든가
아이스킬로스라든가 소포클레스, 그다음에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극 이루어진 극장, 환경극 이야기했죠? 17쪽에 환경극 박스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리고 22쪽 불참여 관습 나왔죠? 그다음에 23쪽 영국적 관습과 왕국어법, 그다음에 연극의 3요소 24쪽 무대 3요소 배우 관객자 극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오늘 하고 일단